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금 보시는 연표는 여러분 교과서 109쪽에 있는 연표입니다.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제1차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제2차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과 악원 파천, 독립협회 창립, 대한제국 수립, 러일전쟁까지 정말 한국사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제1차 동학농민운동부터 악원 파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 과정이 여기 연표에서 보시다시피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순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떤 사건이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쳤고 그 사건의 결과가 또 다른 사건의 원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은 독립협회의 창립과 대한제국의 개혁 과정입니다. 악원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게 된 고종은요, 신변의 안전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권 또는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이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라는 존재,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의 집인 경복궁 또는 창덕궁에 머무르지 않고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조선의 신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악원 파천 기간 동안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조선은 조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권리를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림체벌권, 숲에서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권리라든지 금강채굴권, 광산채굴권 이런 것들을 다 외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주로 일본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각 국가들이 조선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빼앗아 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휘청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새롭게 깨어나서 국민의 힘으로 나라의 주권을 다시 세우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과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배울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요, 1896년에 서재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학습지 13쪽 그리고 14쪽을 통해서 오늘 이 독립협회의 활동과 고종의 광무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 13쪽 보시면요. 먼저 독립협회 활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협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엔요, 악원 파천 이후에 많은 이권들이 외국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정말 힘이 없구나.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고 다른 나라에게 많은 권리를 넘겨줄 정도로 좀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개혁자들의 힘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힘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인데요. 이 독립협회를 만든 서재필, 혹시 이름 기억하실까요? 서재필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의 한 사람입니다.
3일 만에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김옥균이라든지 뭐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일본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을 했다라면 무엇으로부터 피신을 했냐? 당시 국민들의 반발로부터 피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홍영식 같은 경우는 고종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해서 남아있다가 민중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민중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이 급진개화파가 일으키는 갑신정변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당시 갑신정변은 일본의 약속을 받고 지원 약속을 받고 일으켰던 정변이잖아요. 정치적인 개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든 게 일본 때문인데 그 일본 놈들이랑 손을 잡고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이것은 반란이다 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분노가 뭐 일본 공사관을 불태운다든지 급진개화파를 실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피신을 하고 나서 서재필 같은 경우는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거의 10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조선의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죠. 갑신정변 당시에는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그런 갑신정변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지금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조선의 힘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재필은 갑신정변 당시를 반성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지지나 동의, 공감 없이는 나라를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반드시 국민 계몽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 계몽, 계몽이 무슨 뜻이냐? 오른쪽에 선생님이 낱말풀이를 써놨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개혁이나 개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들을 설득해서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 조선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먼저 창간하게 됩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나 사건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통해서 당시 나라의 상황,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자신의 의견을 보태서 글을 쓰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이제 서서히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 중에 또 굉장히 큰 상징을 가지는 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청나라 사신들이 지나오던 길목에 놓여 있던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설한 것입니다. 지금도 경복궁 서쪽에 가면 이 독립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개선문 양식을 따와서 만든 독립문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준공 직후에 세워진 독립문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 지금 두 개의 돌기둥이 남아있는 거 보이실까요? 이게 청나라 사신들을 영접하던 영은문이 헐린 터입니다. 그 터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서양식 문을 건설하고 여기 보시면 한자로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거 아시죠? 독립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어떤 목적이나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조선이란 나라는 청나라의 사신을 대접하던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그런 종속된 어떤 나라의 종속된 국가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설 수 있는 자주 독립 국가이다 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또는 되어야 한다라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죠.
이 독립협회 처음에 가입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관료,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공부했던 지식인 중심이었는데요. 서재필의 목표는 이런 소수의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백성들까지 이제 힘을 합치는 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립협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가입을 받는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일반 국민의 참여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독립협회가 했던 국민계몽 활동 한번 살펴볼게요.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제 회원 모집을 하는 이제 회보 잡지, 이제 독립협회에서 만든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보를 가능하고요.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 시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토론회에 참여해본 적도 있고 토론 활동을 해본 적도 있고 또는 토론 활동을 본 적도 있겠지만 토론 활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보나 내가 몰랐던 것들 굉장히 많이 알게 되잖아요. 이 당시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론 활동을 한다고 해서 뭔 얘기를 하나 하고 가서 보니까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면서 점차 이제 조선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독립협회의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독립협회는요, 백성들 또는 기층 민중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독립협회가 하고자 했던 일, 바로 자주국권운동인데요. 조선이 지금 러시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활동입니다. 일단 배경을 보시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권은 뭐냐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라던가 또는 광산 중에서 금광 채굴권이라던가 또는 우리나라의 기찻길, 철도를 깔 수 있는 철도 부설권 같은 이런 많은 경제적 권리가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아관파천 당시에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예를 들면 두만강이나 압록강 그리고 울릉도에 있는 숲을 그 숲에 있는 나무를 좀 베어갈 수 있게 해달라. 산림체벌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 세계 각국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보낼 때 중간에 이제 연료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연료를 채울 수 있는 그 석탄 기지로 그 조선의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저룡도를 좀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저룡도는 현재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영도인데요. 혹시 부산에 가서 이제 영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섬인데요. 남해 쪽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태평양 쪽으로 진출을 할 때 중간에 영도에 들려서 이 저룡도에 들려서 석탄을 좀 보급받을 수 있는 그 창고를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너네 땅을 좀 빌려달라. 이런 요구를 실제로 조선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 좋아서 빌려달라는 거지 빌려주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땅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첫 단계는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해서 독립협회는 이제 왕에게 상소문을 제출합니다. 구국운동 상소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권리들, 이권뿐만 아니라 재정, 군사, 인사권을 러시아의 영향을 받지 말고 제발 우리의 힘으로 좀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는 그런 백성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 집회라고 할 수 있는 만민 공동회를 열게 됩니다.
최초의 이제 민중 집회죠. 사람들이 모여서 시내에 모여서 서울 시내에 모여서 이제 그 연단 앞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각자의 어떤 생각을 하고요. 또 구호도 함께 외치고요.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촛불 집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촛불 집회 때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민중 집회가 사실 이 민중 집회라는 게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상소문을 올린다던가 이제 왕에게 약간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 당시 만민공동회는 이제 백성들, 민중들의 의견을 하나의 자리에서 한번 풀어놔보는 그런 좀 평화적인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서양의 근대적인 제도,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자유권,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이것은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백성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요. 백성들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고 그 보호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세금을 낸다든지 군대에 간다든지 하는 의무는 있었지만 백성들이 자신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위해서 또는 정치적 참여를 위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서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독립협회에서 그걸 먼저 주장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달라.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만민공동회가 뭘로 이어지냐면 뭘로 이어지냐면 관민공동회로 이어집니다. 만민은요, 수많은 백성들, 정말 많은 국민과 백성들이 모인 집회라는 뜻이라면 관민공동회는 앞에 글자가 바뀌었죠? 바로 나라 일을 하는 정치인들을 모아서 이제 함께 집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좀 정부에서 일하는 신하들 중에서도 좀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혁적인 신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학생, 시민이 함께 모여서 민중 집회를 한 번 더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하게 되는데요. 이 헌의 6조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5가지밖에 없죠? 여기도 5가지밖에 없네. 1부네요. 이 내용을 보시면 당시 백성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 그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 정치인과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황제의 권력을 키워야 된다. 이 당시에는 황제권이 곧 국권이었으니까요. 황제가 강해지는 것이 나라가 강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 앞서 말한 금강채굴권이라든지 삼림체벌권, 철도부설권 같은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해야 된다. 왕이 그냥 임의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살펴보고 문제는 없는지 이걸 정말 넘겨줘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조선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이나 세금은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어요. 나라 돈이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피해자 또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등장한 겁니다. 책임과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이제 어떤 명령을 시행하는 관리는 이제 정부의 이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요런 6가지 조약을 이제 나라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 정치 개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종은 이 헌의 6조를 접했을 때 이것이 바로 신하들과 백성들의 의견이구나라고 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라고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권리들이 국민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죠. 이 보수적인 정치인들은요. 아니 그동안 무슨 소리냐. 조선의 주인은 나라의 주인은 왕이고 왕의 권력을 가지는 건 당연한데 무슨 권력을 국민들에게까지 나눠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헌의 6조 채택 결의를 방해해요. 그래서 고종 역시 처음에는 허가했던 내용을 취소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독립협회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인 의회를, 국회죠. 우리나라에서는 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기능은요. 국민의 뜻을 모아서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능을 어디서 하고자 했냐면 우리나라 조선에 현재 있는 중추원이라는 기구의 기능을 조금 바꿔서 의회로 바꾸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중추원에는 그 왕과 신하들이 정한 사람 25명과 또 국민들 대표로 선정한 25명, 총 50명이 함께 모여서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수구 세력 또한 큰 반발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그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무슨 정치에 참여를 한다 그래? 아니 뭐 의회를 만든다고? 그러면 또 의회로 권력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수구 세력은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함을 하게 됐다고요? 공화정을 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화정은요. 국민들이 선출을 한 대표가 나라를 이끄는 정치 형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입법부, 국회를 이끄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조선은 세습을 통해서 권력이 넘어가는 왕정이었어요. 왕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줄의 선택을 받은 것이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고종 입장에서 내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독립협회가. 나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당시 황궁과 연락을 주고받던 연결되어 있던 황국협회라고 하는 보부상 단체를 이용해서 독립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고요.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요.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독립협회는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고종에 의해서. 자, 독립협회의 활동 보시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권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등 국민의 기반을 둔 근대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한 국정개혁을 추진한 것이죠. 자, 하지만 독립협회 활동에서도 안타까운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조선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러시아였기 때문에 배척 대상이 주로 러시아에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외세에는 큰 거부감이 없었고 일단 러시아를 먼저 저지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외세의 어떤 활동은 좀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협회는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고종 역시 조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는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광무개혁인데요. 여러분 학습지 14쪽에 있습니다. 광무개혁. 자, 1896년 2월에 악원파천을 한 고종은요, 1897년 1년 만에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조선의 어떤 자주권 또는 자존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당시 신하들은 이제 우리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우리 조선은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시작을 뭘로 시작할 거냐? 칭제 건원으로 시작하자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칭제 건원, 왕이 스스로를 황제로 선포를 하고요. 그 황제의 권력 중에 가장 큰 또 권력이 하나 뭐냐면 연호를 정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 연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력인데요. 이건 사실 조선시대에는 중국 황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황제가 정한 연호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을 황제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신하라는 입장에서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이 당시 조선의 신하들은요, 이제 우리는 중국의 옛날처럼 중국에 이렇게 속해 있는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이제 러시아의 간섭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칭제 건원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역시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이제 대한제국으로,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죠.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왕이라는 호칭도 황제로 바꾸고요. 그리고 황제가 붙일 수 있는 연도의 이름, 연호를 광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고종은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일제강점기에 찍혔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건물이 환구단입니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황제 즉위 선포를 하는 곳이에요. 이제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준비를 하는 공간이 바로 황궁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황구단은 남아있지 않고요. 황궁우만 종로에 남아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 황궁우 그리고 황구단 터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황제로 부르기로 한 고종은요.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곧 국가니까요. 자,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요. 황권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독립협회의 활동 방향과 고종의 광무개혁의 방향은 조금 달랐어요.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서 국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고,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나라 이름에서 황제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제목에서도 보시면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라고 실제로 고종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생각한 국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황제권을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힘도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황제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게 되고요. 오히려 황제의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됩니다. 대한국 국제는요, 이제 나라의 제도나 개혁 방안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제 헌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종이 발표한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제1조 대한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고종이 원했던 나라.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 대한국 대항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대한국 대항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황제가 군통수권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 무한한 한계가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자 이러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향에 맞춰서 시행한 개혁이 연호의 이름을 딴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개혁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구본신참입니다. 구본,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신참, 새것을 참고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구본신참의 내용은 그 청나라 양모운동의 중체서용이라든지 그 온건개화파의 동도서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조선의 제도나 정치를 그대로 하되 서양의 기술을 갖다가 쓰자라는 점진적인 온건한 개혁 방침인데요. 개혁의 내용은 일단 대한국 국제를 반영해서 황제권과 국방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원수부를 설치해서요. 원수부를 중심으로 모든 군대를 다 황제 명령 한마디로 다 이제 관리를 통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위대라든지 친위대, 진위대 같이 황실을 호위하는 군대 그리고 중앙군과 지방군을 또 다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나라가 튼튼하려면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제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는지, 땅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땅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거기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땅의 크기와 위치와 뭐 이런 것들을 재서 그 땅의 주인에게 지게를 발급해요. 지게가 무엇이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 문서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면 이 지게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에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황제의 이름으로 각종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하고요. 서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을 파견하고요. 또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업학교와 기술교육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이제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필요한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뭐 전화, 우편, 전차, 철도, 도로를 설치하는 등 근대적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 광무개혁은요, 1899년에 시작이 되어서 약 한 3, 4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이 광무개혁의 의의는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한 또 다른 단체가 있었죠. 독립협회. 하지만 둘의 방향이 약간 달랐다는 거. 독립협회는 국민의 권리를 키워서 나라의 힘을 기르려고 했던 것이고,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황제의 힘을 길러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황제권에 치우친 이런 개혁은요, 민권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권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요. 열강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광무개혁이 가진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가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소에서 양쪽 끝에 무게나 힘이 동일할 때는 가운데에 이제 시소의 위치가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하지만 한쪽으로 기울기만 해도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존재와 가운데에 조선이 이렇게 있고, 아니 왜 이렇게 평평하지 못해? 당시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이 평평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대한제국은 이제 잠시 동안 황제 권력을 키우는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러시아 쪽으로 기울거나 일본 쪽으로 기울기만 해도 대한제국의 이러한 개혁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일본과 러시아의 이 세력 균형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합니다. 1904년에 결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러일 전쟁의 결과는 대한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